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순자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손질하다 발견한 작은 반지.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잃어버린 운명이 다시 그녀를 찾아온 신호였습니다. 이른 아침, 작고 낡은 주방,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도마 위에 명태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명태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능숙합니다. 1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생선을 손질해온 손입니다. 오늘 명태는 좀 크네. 국 끓이면 딱이겠어. 순자는 명태의 내장을 꺼내던 중 뭔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습니다. 응? 이게 뭐지? 순자는 내장 사이에서 작은 물체를 집어듭니다. 물로 씻어내자 그것은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반지? 그녀는 반지를 형광등 불빛 아래 가까이 들어봅니다. 오래되어 광택은 바랬지만 분명 금반지입니다. 그리고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습니다. 서윤아, 영원히 사랑해. 그녀의 표정이 굳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윤,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마음이 찌르르 울리는 거지? 반지를 든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반지, 주인을 찾아줘야겠어.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거야. 순자는 반지를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반지가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은 더욱 화창한 날씨가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이른 아침 6시. 시장은 벌써부터 활기로 가득합니다. 순잔의 반찬 가게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순자는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진열대에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무생채 모두 그녀가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겠네.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칩니다. 순자야, 오늘 김치 좀 나눠줄 수 있어? 우리 손님이 급하게 찾는데. 그럼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통만. 순자는 재빨리 김치통을 들고 옆 가게로 가져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상인들은 서로 돕고 삽니다. 가족처럼요. 잠시 후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에 섭니다. 순자 씨, 오늘도 반찬 좀 주소.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멸치볶음하고 콩자반, 그리고 김치도 좀 주소.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순자는 능숙하게 반찬을 담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자 씨는 참 손맛이 좋아. 우리 영감이 여기 반찬만 찾는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나저나 순자 씨,
아직도 가족 못 찾은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순자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습니다. 네, 못 찾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시장분들이 다 가족 같은 걸요. 그래도 혈육이 있으면 좋을 텐데. 순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순자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5살 때 고아원에 버려진 후 줄곧 혼자였어요. 가족이 누구인지, 형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죠. 경찰은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녀의 지문이나 신원 정보는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린 순자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죠.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녀에게 김순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울지도 않고 참 순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과거는 없었지만 순자는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원장 선생님의 일손을 거들며 착실히 동생들을 돌봤고 성인이 되어서는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고 몇 년 전에는 작은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자를 시장 사람들은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왜 나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그 질문은 그녀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밤이면 혼자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어딘가에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만이 그녀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반지를 발견한 그날 아침입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 수산물 코너는 이미 활기로 가득합니다. 순자는 단골 생선 가게에서 명태 몇 마리를 삽니다. 순자 씨, 오늘 명태 싱싱해요.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럼 5마리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순자는 생선을 사서 가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명태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칼로 명태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명태 뱃속에서 반지를 발견합니다. 어머, 이게 대체... 그녀는 반지를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러자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서윤아, 영원히 사랑해. 순자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반지, 누군가 아주 소중한 사람을 위한 거겠지. 이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누군가는 이 반지를, 서윤이라는 사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주인을 꼭 찾아줘야겠어. 몇 시간 후 가게가 한산해지자 순자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반지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습니다. 특히 안쪽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요. 그리고 여러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 정성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오늘 명태를 손질하다가 뱃속에서 금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안쪽에 서윤아, 영원히 사랑해라고 새겨져 있어요. 아마도 바다에 떨어졌던 것 같은데 명태가 삼킨 것 같습니다. 이 반지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일 것 같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순자네 반찬 가게입니다. 순자는 게시글을 올리고
반지를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꼭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긴 반지인데. 그런데 3시간 후 순자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알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댓글이 수백 개, 공유가 수천 건입니다.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순자는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봅니다. 대박, 이거 실화예요? 생선 뱃속에서 반지가. 혹시 이거 실종 사건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서윤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한솔식품 회장님 딸 이름이 서윤 아니었나요? 30년 전에 실종됐다는. 설마 그 반지 뉴스에서 봤어요. 회장님이 평생 찾고 계신다는. 아, 맞다. 10년 전에 특집 다큐멘터리로 나왔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 순자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솔식품, 회장, 실종된 딸. 손가락이 떨리면서 더 많은 댓글을 확인합니다. 회장님이 딸에게 준 반지에 딸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들었어요. 그 반지가 실종 사건의 유일한 단서였는데, 이거 진짜면 대박이다. 30년 만에 찾는 거잖아.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반지 상자를 다시 꺼냅니다. 이 작은 반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30년 동안 누군가는 이 반지를, 서윤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야.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솔식품 본사 회장실입니다. 70대 초반의 강태준 회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30년간 딸을 찾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회장실 벽면에는 어린 서윤의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가족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서윤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가끔 일손을 멈추고 그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서윤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살아있기는 한 거니? 아빠를 기억하고 있니? 그때 비서실장 윤지영이 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무슨 일인가? 윤 비서는 태블릿을 회장 앞에 놓습니다. 화면에는 순자가 올린 SNS 게시글이 떠 있습니다. 반지 사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회장님, 이 반지를 보십시오. 강태준은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의 손이 떨리며 태블릿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확대합니다. 반지를 더 크게, 더 자세히 봅니다. 안쪽 글씨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서윤아, 영원히 사랑해. 이건 내가 서윤이에게 준 반지야. 서윤이 실종되던 그날 아침에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야. 윤 비서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회장님, 게시글을 올린 분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순자 씨입니다. 명태를 손질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책상 서랍을 엽니다. 손이 떨려서 서랍을 여는 것조차 힘듭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서윤이 반지를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 서윤이는
왼손을 흔들며 카메라를 보고 있고 새끼손가락에 반지가 반짝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어린이 옷 발견. 유괴 사건 미궁 속으로. 강태준은 사진과 신문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윤이가 바다에. 그때 이 반지도 함께였어. 범인들이 서윤이를 낙동강에 빠뜨렸을 때 경찰은 서윤이가 익사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30년 뒤 명태 뱃속에서 강태준은 고뇌에 찬 얼굴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기쁨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혈육을 향한 애잔한 마음이 그의 얼굴에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기적입니다. 반지가 3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반지를 발견하신 분께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비서의 말을 들은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찾았다고 해서 서윤이를 찾은 건 아니야.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면 또 실망하게 될까봐.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제보가 있었는지 아나? 서윤이를 봤다는 사람, 서윤이 같다는 사람. 그때마다 달려갔지만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어. 그 실망감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어. 고뇌에 찬 강태준을 보며 윤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반지라도 돌려받으시면 이건 따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잖아요.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이게 실마리가 될지 아니면 최소한 반지를 찾아주신 분께 감사 인사라도 드리셔야죠. 강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연락해봐. 그리고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고 전해줘. 반지를 찾아준 은인이니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윤 비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순자는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순자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순자는 양념 묻은 손을 씻고 휴대폰을 받습니다. 네, 순자네 반찬 가게입니다. 전화 너머로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반지 게시글을 올리신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혹시 반지 주인이신가요? 저는 한솔식품 비서실장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을 대신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한솔식품. 그럼 정말 그 반지가. 네. 회장님께서 30년 전 따님에게 선물하신 반지가 맞습니다. 순자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찾으시던 물건인데.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이고, 그렇게 소중한 거였군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윤 비서는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순자 씨, 이 반지는 회장님께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30년 전 실종된 따님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회장님은 평생 이 반지를 그리고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매년 따님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빈 의자 앞에 놓으셨대요. 크리스마스에는 선물 상자를 준비하셨고요. 언젠가 돌아올 딸을 위해서요. 순자는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군요. 3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그래서 회장님께서 꼭 만나 뵙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서울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모든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교통비는 물론 숙박이 필요하시면 호텔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저는 시장 일도 있고 그냥 택배로 보내드려도. 윤 비서는 간곡하게 말합니다. 순자 씨 부탁드립니다. 이건 회장님께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30년을 기다리신 분이에요. 회장님께서 직접 받고 싶어 하세요. 그분의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달받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면 가능할까요? 시장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가겠습니다. 윤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전주역으로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고 기사님이 순자 씨 성함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반지 상자를 다시 꺼내봅니다. 이 작은 반지가 누군가에게는 30년을 기다린 보물이었구나. 그 회장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매일매일 딸을 그리워하시면서 나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순자는 반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반지 반환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반지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로 향하는 열쇠라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헤어진 부녀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순간을 향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전주역 대합실은 주말을 맞아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차 시간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개찰구를 오갔습니다. 순자는 그 북적이는 대합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옷매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깨끗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 평소에는 입지 않는 옷이라 어깨가 뻣뻣하게 느껴졌지만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손에는 반지 상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처음 가는 서울. 재벌 회장님을 만난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 그런데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 무섭진 않으시겠지? 딸을 30년이나 찾으신 분이니까. 분명 따뜻한 분이시겠지? 순자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50분.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때 역 광장 쪽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체가 햇빛에 반짝이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차야? 여기서 저런 차는 처음 보는데. 재벌들이나 타는 차 아니야?
차가 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단정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윤비서였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순자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윤비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두 손으로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솔식품 비서실장 윤지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전화로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 더 감사하네요. 이쪽으로 오시죠. 순자는 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 앉는 순간 순자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 안았고 은은한 향기가 차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밑 카펫은 보드라웠고 작은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갈 때는 늘 걸어가거나 아니면 낡은 버스를 탔습니다. 이런 차는 TV에서나 봤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엔진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았습니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가게 일도 바쁘실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윤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회장님 따님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30년 전이었습니다. 회장님 가족은 부산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당시 따님 서윤 양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해운대 해변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따님이 사라지셨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회장님과 부인께서 미친 듯이 찾으셨지만 서윤 양은 이미 유괴범들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범인들은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이미 윤 비서는 말을 잇기 힘들어했습니다. 이미 따님을 낙동강에 빠뜨린 뒤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강을 수색했습니다. 잠수부들이 며칠 동안 강바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윤 양도 그 반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지만 회장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윤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은 그날부터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셨습니다. 매년 따님 생일이면 빈 의자 앞에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켜셨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딸을 위해서요.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인께서는 윤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님이 실종되고 3년 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윤이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순자는 손에 든 반지 상자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이 저렸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반지가 30년 동안 한 아버지가 딸을 찾아 헤맨 유일한 흔적이었구나. 차는 이 시간을 달려 서울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자는 고개를 들어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60층짜리 유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빌딩 입구에는 한솔식품 본사라는 거대한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우와, 저렇게 높은 건물은 처음 봐. 저기 꼭대기에 회장님이 계신다는 거지? 윤 비서가 순자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로비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로비 한쪽에는 폭포수가 흐르는 인테리어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0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순자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60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짙은 갈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 비서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톡, 톡, 톡.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방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였고 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방 안에는 큰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 옆에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30년의 세월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는 순간 강태준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순자 씨, 맞습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 눈, 코, 입,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의 눈매가 세상을 떠난 아내와 닮았다는 것을, 이 여인의 미소가 어린 서윤과 똑같다는 것을.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쫙 풀렸습니다. 윤 비서가 급히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태준은 손을 저으며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 이리 앉으세요, 순자 씨. 편하게.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찻잔에 차를 따르는데 손이 너무 떨려 차가 찻잔 밖으로 흘렀습니다. 윤 비서가 재빨리 다가가 대신 차를 따랐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낡고 먼지가 묻었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게 그 반지입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상자를 강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강태준은 그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상자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반지였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여전히 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도 선명했습니다. 서윤아, 영원히 사랑해.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창가의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서윤아, 내 서윤이, 아빠가 너한테 준 반지. 30년 만에, 30년 만에 다시 보는구나. 강태준은 반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넓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윤 비서도 한쪽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강태준은 가까스로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자 씨.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일찍 발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강태준은 순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순자 씨 덕분에 30년 만에 이걸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이 반지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매일매일 서윤이를 생각하면서도 사실 저는 이미 포기했었거든요. 반지도 서윤이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적처럼 돌아왔네요. 강태준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전주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30년이요. 고아원에 들어간 게 5살 때였거든요. 강태준의 눈빛이 변합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뜁니다. 고아원. 이요? 네. 30년 전에 정신을 잃은 저를 누가 고아원 앞에 두고 갔대요. 강태준의 손이 떨립니다. 찻잔에 든 찬물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럼 부모님을 찾을 생각은?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아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경찰도 제 신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요. 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사람 같았어요. 강태주는 숨을 죽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순자에게 더 따라줬습니다. 순자 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5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절 발견하셨을 당시 제가 5살 정도 되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혹시 왼손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주는 순자의 손을 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설거지하고 반찬 만들고 시장 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의 새끼손가락에 작지만 선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였습니다. 강태주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흉터는 순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화상 흉터라고요. 언제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릴 때 생긴 거래요. 강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책상을 잡고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윤 비서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강태주는 손을 저으며 책상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닳고 구석이 해진 사진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펼쳐본 사진첩이었습니다. 강태주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순자에게 다가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제 딸 서윤입니다. 실종되기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순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고 한 손에는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왼손을 보니 새끼손가락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어요. 주방에서 놀다가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건드렸죠. 제 아내와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 처치를 해주셨지만 작은 흉터가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왼손 새끼손가락. 바로 그 위치에 순자는 자신의 손가락과 사진 속 아이의 손가락을 비교했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같았습니다.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강태주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혹시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 같은 거 있습니까? 작은 버릇이라도요. 습관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긴장하면 코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긴 한데. 순자는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코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강태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동작, 그 작은 동작이 서윤이가 하던 동작과 똑같았습니다. 서윤이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어요.
긴장하면, 불안하면 코를 이렇게 만지작거렸죠. 강태준은 똑같은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모습이 귀엽다고 했어요. 우리 서윤이만의 특별한 버릇이라고. 순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회장님, 설마. 강태준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태준,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어린 서윤. 세 사람이 놀이공원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우리 가족입니다. 서윤이가 4살 때 찍은 거예요. 롯데월드에 갔었죠. 서윤이가 처음으로 회전 목마를 타던 날이었어요. 순자는 사진 속 여자를 봤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스쳤습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향기. 서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순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목소리, 이 느낌, 어디서, 왜 이렇게 익숙하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자 씨, 아니, 혹시 당신이 내 딸 서윤이 아닐까요? 나이도 같고 흉터 위치도 같고 습관까지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이렇게 아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심장이, 제 온몸이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 딸이라고. 당신이 내가 30년 동안 찾던 서윤이라고.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왜 이 사진들을 보면 눈물이 나죠? 왜 회장님을 보면 가슴이 뛰죠? 왜 이 반지를 보면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죠? 저 정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넓은 회장실에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후 강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순자 씨, 저와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요? 네. 저는 당신이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모든 게 일치해요. 나이, 흉터, 습관, 그리고 강태준은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반지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30년 만에 바다를 건너서 명태 뱃속에 담겨서.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라고요. 세상을 떠난 아내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거라고요. 순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아니라면, 만약 제가 회장님 딸이 아니라면 회장님께서 실망하실까봐 30년을 기다리셨는데 또 실망하시면 제가 그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무서워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또 아프실까봐. 강태준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미 30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 제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윤이를 봤다는 사람, 서윤이 같다는 아이. 그때마다 달려갔어요.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요. 하지만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어요. 그 실망감에 수없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강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 더 실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제 딸이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게 30년 만의 기적입니다.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디 이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제발.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떨며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해보겠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 가족이 누구인지 평생 궁금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 정말 제게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제게도 기적이에요. 강태준은 윤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비서, 지금 바로 병원에 연락해줘. 가장 정확한 검사로 가장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VIP 코스로 진행해줘. 윤비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서울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특별 VIP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이었고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직접 나와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체열이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순자의 팔에 들어갈 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강태준은 순자의 다른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제가 옆에 있어요. 검사를 마치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지금 그 이름이 익숙하니까요. 20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요, 순자 씨. 만약 검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재벌의 딸이라니,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리고 제게 아버지가 있다니.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혼자였는데 밤마다 혼자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왜 나는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울었어요. 30년 동안 계속요. 단골 할머니들이 명절 때 아들, 딸 이야기하시면 저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울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딸이고 싶다고. 나도 명절에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만약 정말 제게 가족이 있다면, 만약 정말 누군가 저를 30년 동안 기다렸다면, 그건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강태주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반지를 돌려줘서도 고맙지만 그보다 당신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어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강태주는 매일 밤 서윤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서윤이가 돌아오는 걸까? 정말 우리 딸이 살아있는 걸까?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야? 고맙소. 정말 고맙소. 순자는 매일 밤 반지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작은 방 책상 위에 반지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님의 딸일까? 30년 전 그 어린 서윤이가 나일까? 그럼 나는 평생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 거야? 과연 이들은 정말 부녀일까요? 30년 전 헤어진 가족이 반지 하나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결과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주일은 두 사람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주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달력을 봤습니다. 하루하루 X표를 그어가며 결과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이 보고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잤어요? 식사는 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순자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반지를 넣어두고 틈날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순자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달라 보이는데 혹시 남자 생겼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회장님 딸이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 나는 누가 되는 걸까? 드디어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강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순자도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강태준과 순자는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의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은 노크했습니다. 톡, 톡, 톡.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당 교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교수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교수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준과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녀 관계가 99.99% 확인되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과 김순자 씨는 친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도가 매우 높고 오차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정말 회장님 딸이에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이 검사는 법정에서도 인정받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두 분은 틀림없는 친부녀십니다. 강태준은 순자를 꽉 안았습니다. 서윤아, 내 딸이구나. 30년을 기다렸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교수도, 옆에 있던 간호사도, 윤비서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평생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서윤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빠가 너를 잃어버려서. 순자는, 아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 이제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강태준은 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정말 내 딸이 맞구나.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하늘이 너를 돌려준 거야. 내 엄마가 하늘에서 너를 보내준 거야. 며칠 후였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방 하나가 순자의 가게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이른 아침 강태준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 네, 어디요, 아버지? 30년 전 너를 유괴했던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그 사람, 그동안은 내 면회라면 한결같이 거절하더니 이번엔 면회 허락을 했다고 하는구나. 내가 가족들 품에 돌아왔다는 기사를 본 모양이야. 서윤은 긴장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그 사람을 보면 내가 힘들어할 거야. 아빠 혼자 다녀올게. 강태준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서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걱정과 의문을 안고 면회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이 켜진 좁은 방이었습니다. 가운데 유리창이 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수척한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서윤을 유괴했던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강태준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준은 분노를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범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서 혼자 노는 아이를 봤습니다. 회장님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문에서 봤거든요. 회장님 가족여행 기사를요. 그래서 몸값을 받으려고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울었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범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께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개입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겁이 났습니다. 잡히면 사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강태준은 유리창을 쳤습니다. 쾅! 저는 아이를 낙동강에 버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서요.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요.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아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물속에 강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쾅! 이 개자식아, 5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도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강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범인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강태준은 가까스로 진정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딸은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범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분명 물속에 빠졌는데 아마 누군가 구해줬을 겁니다. 아니면 기적적으로. 강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공범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범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동생이었습니다. 저보다 5년 일찍 출소했습니다. 3개월 전에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편지입니까? 범인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딸이 살아있다는 뉴스를 봤다고요.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친 회장님 딸에게 우리 형제가 감옥에 간 건 그 아이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강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범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연락처도 모르고 편지에 주소도 안 적혀 있었어요. 강태주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비서,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해. 김철수라는 자를 찾아야 해. 30년 전 서윤이 유괴 사건 공범이야. 그자가 서윤이를 노리고 있어. 같은 시각 전주 남부시장이었습니다. 서윤은 며칠 만에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있으라고 했지만 서윤은 시장이 그리웠습니다. 이곳이 익숙했고 편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자야. 아니, 이제 서윤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재벌 딸 왔네. 서윤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순자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여러분의 순자예요. 옆집 아줌마가 떡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내가 재벌 딸이 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한테는 여전히 우리 순자야. 서윤은 떡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윤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워뒀더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둘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이 인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야, 먼저 간다. 내일 봐. 서윤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녁 7시쯤 서윤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네. 아버지한테 전화드려야지. 서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씨. 아니, 강서윤 씨 맞습니까? 서윤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험악한 인상이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유괴범의 공범 김철수였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세요? 김철수는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 못하시겠죠. 당신은 기억을 잃었으니까.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설마. 김철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30년 전 당신을 강에 버렸던 사람의 동생입니다. 우리 형이 당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20년이나요. 나도 10년을 감옥에서 썩었고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게 당신이에요. 서윤은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김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재벌 딸로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돈도 많고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인생이 망가졌어요. 출소해도 일자리 하나 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정과자라고 손가락질해요. 이게 공평합니까? 서유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서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마세요.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김철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로프였습니다. 서윤의 손을 묶으려 했습니다. 서윤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김철수가 서윤의 입을 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윙.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김철수는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경찰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기익. 차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김철수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둘러싸였습니다. 김철수는 발버둥 쳤지만 경찰 2명이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서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뛰어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강태준은 서윤에게 달려와 꽉 안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서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 강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늦지 않았어. 아빠가 너를 지켰어. 이제 안전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했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강태준과 서윤은 함께 부산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서윤이 실종되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해변은 조용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모래가 발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의 손에는 그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반지였습니다. 강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30년 전 우리가 함께 놀았던 곳이야. 바로 저기 모래사장에서 내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지. 분홍색 조개 껍데기였어. 내가 너무 예쁘다고 좋아했어. 그리고 저 바위 위에서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어. 내 엄마가 너를 안고 웃고 있었지. 서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바람 냄새도, 이 파도 소리도 마치 제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온 적이 있는 것 같은. 강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비록 머리는 잊었어도 내 마음과 몸은 기억하고 있어. 두 사람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강태준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아버지가 포기하셨다면 저는 평생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가 저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다 줘서요. 두 사람은 반지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기적을 만들었어. 바다를 건너 30년을 건너 명태 뱃속에 담겨서 너를 다시 내게 데려왔어. 이건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준 신호였던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전주시장이 익숙하고 반찬 만드는 게 좋은데 재벌 딸로 사는 게 아직은 너무 어색해요. 큰 집도 불편하고 비서들도 낯설고 저는 그냥 제가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강태준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전주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계속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빠는 주말마다 전주에 내려가서 너를 보면 돼. 그리고 가끔 서울에도 놀러 와. 우리 천천히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돼.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강태준도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서윤아. 내가 착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혼자서도 올바르게 살아온 내가 자랑스러워. 내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갈매기들이 노래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장 발전 기금 전달식이었습니다. 시장 광장에 무대가 설치되었고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강태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솔식품 강태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제 딸 서윤을 30년간 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살 때 여러분은 그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아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가족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란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에게 보여준 사랑과 배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발전을 위해 2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시장 시설 개선에 10억,
상인 복지 기금에 5억, 그리고 젊은 상인 육성 프로그램에 5억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무대 아래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강태준은 무대에서 내려와 서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윤도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강태준은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서윤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순자 정말 잘 됐다. 다른 상인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명태 뱃속에서 나온 작은 반지 하나가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0년간 헤어졌던 부녀가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서윤에게는 이제 2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아버지, 그리고 30년간 그녀를 돌봐준 시장 사람들. 두 가족 모두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서윤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하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을 선물합니다. 강태준이 30년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서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순자가 반지 주인을 찾아주려 했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기적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